네, 시황 우선 쫙 살펴볼게요. 예, 우선 미국 시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나스닥이 좀 화면 좀 키울까요? 네, 나스닥이 1.26% 상승, 너셀은 뭐야? 보합이야? 0.0이야? 너셀이 0.0이다. 이거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도 뭐 빅스 지수는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24.84로. 그리고 S&P 500이 0.74, 다우가 0.05. 그리고 유럽 증시도 상승해졌죠. 이 정도면 뭐 평이하게 상승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아까 전에 너셀 지수를 좀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이게 어 나스닥이 1.26으로 상승을 해줬어요. 너셀은 0.0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봐보세요. 나스닥 종합지수를 보게 되면 상승 종목 개수가 1529개고 하락 종목 개수가 1587개예요. 엇비슷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개수가 약간 더 많죠. 그치. 근데 나스닥은 1.26% 올라왔고 그러면 뭐 기술주 대형주가 좀 올라왔다고 봐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지금 시장 흐름은 반등이긴 해요. 그냥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반등 정도긴 한데 포인트가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잖아. 워낙 그동안은 미국 증시가 혼란스러웠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뿅 날라갔잖아. 변동성이, 이건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60까지는 치솟아 올라왔다가, 근데 변동성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왔어. 내려오면서 지금은 24포인트까지 내려왔거든?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갭 상승한 부분 있잖아요. 갭 매크로 내려왔다. 그치? 그럼 뭐 갭 메꾸겠네. 그러면 뭐 시장의 변동성은 예전보다는 좀 안정화되긴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도 지금 빅스 지수의 캔들 자체가 이게 그 영망치형 캔들이죠. 굴레 캔들. 그러면 매도세가 좀 더 강하다는 뜻이잖아. 그 매도세가 강하다는 얘기는 그러면 더 빅스 지수가 내려올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 빅스 지수가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제 시장 자체는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보다는 변동성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불확성이 줄어든다. 불확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하겠죠. 어떤 일정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컸을 때는 우리가 좀 공포도 있었고 예측 불확실성이 커졌었잖아요. 근데 예전보다는 확실하게 빅스 지수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빅스 지수가 지금 24까지 내려왔으니까는 예전에 비해서는 안정적이긴 한데 원래는 빅스 지수는 보통 20 이하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24니까 그래도 좀 나아지긴 했어요. 아예 변동성이 없는 건 아니고 그래도 예전보다 좀 나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심리 지수도 좀 올라오긴 했죠. 극도의 공포에서 나름대로 공포로 올라왔어요. 예전에 19, 그 다음에 31, 35. 그러니까 뭔가 그 심리가 좀 나아지고 있다. 뭐 잘하면 뉴트럴, 중립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뭔가 그 시장에 안정되어 가고 있는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오히려 하락한 종목 세수가 약간 더 많았잖아요. 뭐 테슬라가 9.80% 올랐고 테슬라 최근에 분석해드렸죠. 여러분들 신기하죠? 제가 분석하면은 잘 올라가죠. 제가 말한 시점부터. 네, 테슬라 9.8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18, 엔비디아가 4.30, 메타가 2.65, 구글도 올라왔고 111도 올라왔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올라온 부분이 근데 월마트, 펩시, 뭐 코카콜라 그러니까 성장주 쪽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미컨덕터
섹터로 본다면 2.9 하나 성장주가 많이 상승해줬지. 주.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수가 올라갈 때는 성장주 쪽, 반도체, 세미컨덕터 이쪽이 좀 올라오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도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얼 나머지 뭐 반대로 방어적 섹터인 에너지, 리얼리스테이트, 컨슈머, 스테이플스,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파이낸셜, 머티리얼스 방어주 쪽은 약세고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이 이제 뭐 지수 관점으로 봤을 때 반등하는 패턴이긴 하죠. 그리고 최근에 되게 위험했던 부분이 달러와의 패권의 영역이었는데 달러의 패권이 너무 안 좋게 빠지긴 했었죠. 그래서 과연 달러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거냐 못 할 거냐. 만약에 달러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못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뭔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막 나오기도 하고. 여하튼간에 달러 인덱스가 97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99까지 반등해서 올라왔네. 근데 올라오게 되면은 이게 다 저항대 자리잖아요. 그래서 맞고서 한번 눌리긴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추세가 다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뭐 달러 인덱스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뭐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저항대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원화 환율은 안 좋죠. 넘어갑시다. 굳이 안 좋은 거 이야기해봤자 의미 없고. 약간 이제 한국은 진짜 뭐 여러분들도 뭐 최근에 한국의 GDP 결과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악의 경우 엉망이죠. 뭐 한국 경제는 거의 회상 불가능한 수준까지의 지금 엉망 수준이라서 뭐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창피스럽습니다. 나쁘끄러운 게 아니라 창피스러운 거죠. 넘어갑시다. 창피스러운 거. 괜히 아침부터 우울해지니까. 네, 그러면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요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반등해준 포인트가 이런 포인트더라고요. 봐보세요. 나스닥도 그렇고, 엔비디아거든요, 아래는. 근데 다 뭐냐면은, 이 장기 이평선 240선 있잖아요. 240선 아래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에 V자로 해가지고 반등해주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빠졌다가 지금 240선 위로 올라서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냥 반등하는 상황이에요. 예전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무 심했던 거고, 그치? 그 심한 거에 의해서 반등하는 상황. 그러면 뭐 지금이 좋아졌냐? 뭐 예전보단 좋아졌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긴 하죠. 왜냐면 나름대로 뭐 빅스 지수도 좀 예전보다 안 좋은데. 근데 이게 상대적인 평가를 가지고 그냥 뭐 근데 현실적으로는 뭔가 해결된 건 없죠. 해결된 건 없고 다만 이제 뭐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다 학습을 하셔서 아시긴 하겠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의 어떤 문제점이 해결되려고 한다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좀 마무리가 돼야 된다. 휴전을 해야 된다. 아니요, 종전을 해야죠. 관세 전쟁이죠. 근데 지금 그럴 단계로 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협상 단계였던 협상 단계가 아니라 관세 전쟁 프로세스 공정인데요. 각각의 액티비티 중에서 뭐 첫 번째는 이제 갈등 단계, 두 번째는 정책 혼선 단계, 이제 이번이 이제 협상 단계로 들어선 거죠. 세 번째 협상 단계. 그래서 그동안 갈등 혼선을 하다 보니까 지수가 빠졌고 그러다 협상 제가 뭐 최근에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에 그 본격적인 협상 단계로 돌입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아니나 다를까 협상 단계로 들어서 가지고
협상 단계도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까지 있는데요. 우선은 1단계, 2단계까지는 네, 완료. 3단계가 약간 진행되고 있어요. 간접 교섭 채널 가동한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약간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탐색적 제한 제시. 네, 이런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긴 있는데, 뭐 1단계부터 5단계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집권 시점에서는 그동안 너무 폭락했잖아요.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협상 단계로 들어서면서 증시가 올라왔고요. 근데 지금은 협상 단계에서 아직까지는 4단계 수준이거든요. 이제 4단계에 이르렀어요. 근데 4단계가 해결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최소 못해도 5단계는 가야 돼요. 그 다음에 6단계 마무리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뭐 5단계, 6단계까지 가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냥 뭐 4단계 정도 살짝 들어왔다? 탐색적 제한 제시 여기까지만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아직까지 그 빅스 지수 보시게 되면 빅스 지수가 24잖아요. 근데 24가 물론 예전에 60에서 24까지 내려왔으니까 뭐 많이 변동성이 줄어든 건 있는데 그건 상대적 개념인 거고 일반적 통상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20 이하예요. 보통은 13이죠. 13, 11 이렇게 움직이죠. 20 넘어가면 이건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상대적 개념을 보니까는 예전 60에서 24로 떨어졌으니까 뭔가 변동성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렇지는 않죠. 이것도 높은 거예요, 변동성이. 마치 이런 거죠.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145%까지 중국 올렸다가 앞으로는 뭐 한 50%까지 낮출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뭐 145% 대비 50%뭐 관세가 많이 낮아진 거 아닌가? 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그 헛소리고. 예. 그건 이 언급할 수준 자체가 안 돼요. 관세가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10%만 넘어도 이거는 충격이 되게 큰 거예요. 10%만 넘어도. 단 5%만 넘어도 이거는 가격 경쟁에서 위험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145%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이건 장난친 거고요. 뭐 아이들이잖아. 아이들이라고 하긴 그건데 순수한 아이들을 빗대어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좀 개념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145%뭐 100% 떠들어대는 건 진짜 경제 1도 없는 개념 없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수준인 거고요. 왜 그러면은 상대적 개념으로 뭐 145%에서 50%가 내려왔으니까 나아진 거 아니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선은 10% 이상부터는 말이 안 돼요. 근데 뭐 상대적 개념으로 보니까 50일이 왜 나아진 거 아닌가요? 예, 그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경제적 개념으로 나올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전혀 의미도 없는 수치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부분은 상대적 개념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협상 전략 그러잖아요. 뭐든지 다 최대치로 올리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분들 뭐 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예전에 협상 전략이라 가지고 뭐든지 극대화 시켜버리죠. 극대화 시킨 다음에 상대적 개념을 해가지고 낮춰버려 가지고 거기서 협상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당하는 건 누구죠? 상대방만 당하는 거죠. 지금 한국이 지금 그런 꼴 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상목하고 누구야? 또 산업통상부 장관 가가지고 뭐 저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호구처럼 당하려는 상황. 예. 그래서 지금은 이건 상대적 개념이라서 현재 상태는 그래 본질적 관점으로 봐줄게. 여러분들 그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거잖아요. 기본은 펀더멘탈이잖아. 펀더멘탈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상태죠.
그냥 상대적 관점으로 해가지고 협상력에 본인이 압박을 느껴가지고 아 예전에 145%였는데 지금 뭐 50% 낮춘대. 아 이거 괜찮아졌어. 예전에 뭐 빅스 지수가 60이었는데 지금은 24로 떨어졌어. 괜찮아졌어. 그건 뭐 허무맹랑한 소리인 거고요. 그냥 개념 없는 소리인 거고. 그래서 뭐 지금 상태도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뭐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볼 수는 있죠. 아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관세 전쟁이 4단계 초입 단계란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5단계인 협상 어젠다 설정으로 넘어가긴 하겠죠. 근데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하나의 과정이라서 이것 또한 핵심은 그냥 이것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협상이 시작됐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협상이 시작됐다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냐? 결국에는 지금 빠졌다가 그냥 반등이잖아요. 그냥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인 거예요. 그 대신 그런 건 있긴 하겠죠. 뭐 더 이상 악화되는 건 아니니까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기는 있죠. 예, 전저가 깨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웃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저가가 깨냐 안 깨냐가 핵심은 아니잖아. 항상 여러분들이 이게 이 감정적으로 프레싱을 받다 보니까는 압박을 받다 보니까는 본인이 그냥 심리가 그렇게 눌린 것 뿐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주식의 핵심은 뭐예요? 주식의 핵심은 돈을 버는 게 핵심인 거지. 내가 지금 뭐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게 핵심은 아니잖아. 내가 지금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못 벌까 그게 핵심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목적 의식에서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황을 분석하는 데였어. 단순하게 뭐 예전보다 좀 나아졌어요. 그거 뭐 어쩌라고? 그거 어쩌라는 건데 씨. 그 나아진 거 갖다 돈 벌 수 있어요? 네, 그래 여하튼 간에 뭐 요거는 이렇게 진행되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이 관세 전쟁에서 갈등 단계, 전체 공선 단계, 협상 단계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되게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좀 특이하냐? 엄청나게 빨리 들어왔어요. 이 각각의 단계가 있잖아요. 갈등 단계, 정책, 협상, 그다음에 뭐 협상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뭐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어. 원래는 이렇게 빨리 진행 못 안 되거든요. 왜냐면 각각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지금 왜 빨리 진행되고 있냐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진행하는 거야. 본인이 갈등을 만들어 놓고서 본인이 정책 혼선을 만들어 놓고서 본인이 협상 단계로 그냥 들어온 거야. 근데 협상 단계로 이렇게 빨리 못 들어와요. 갈등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정책적 혼선도 계속 진행되거든요. 이거는 초스피드예요, 초스피드. 여기서 그게 핵심이에요. 초스피드로 해가지고 협상 단계까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왜 협상 단계로 누가 들어왔어요? 갈등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예요? 당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협상을 시작한 사람은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중국에서 협상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중국에서 협상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언급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협상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적극적이에요. 엉터리라는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럼 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냐? 그게 핵심이 이거죠. 오늘 방송의 그 제목 잘 지었다. 예. 경제 지지율 급락에 몰린 트럼프 관세 정책 수정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지지율.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 있게끔 지지했던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 이상이 지지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선됐겠지. 근데 그 세력들이 이 지지를 처리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뭐예요? 그분의 목적은 재선 아니겠어요? 계속적으로 자기 어떤 권력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정책을 본인이 하려고 하는 정책 추진이 동력이 엔진이 강할 수 있겠나요?
엔진이 꺼질 가능성이 크겠죠. 결국에는 본인이 지지율이 떨어졌다 보니까는 본인이 그냥 협상단계로 확 들어와 버린 거야. 누가 협상하자고 이야기한 사람 단 한 명도 없는데. 아니 어디에서 협상하자고 얘기했어요? 유럽에서 협상하자고 이야기했습니까? 중국에서 협상하자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미국하고 협상하자고 이야기한 나라가 없어요. 야 협상해 나 들어와. 그 호구로 물린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뭐 어떤 나라가 지금 트럼프 미국하고 협상하려고 해요?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게 되면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은 수정이 불가피한데. 그렇잖아요. 미국이 아무리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분이라 하시더라도 그 제도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신 분도 아니고 대통령이라서 그렇게 대단한 영역은 아니에요. 어차피 대통령 바꿔버리면 끝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사회성인 거지. 뭐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으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바꿔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냥 단지 그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리더가 필요한 것 뿐인 거지. 리더가 잘 일을 못한다고 한다면 바꿔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가 꼽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설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독재적인 행보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 국민들이? 그러면 당연히 그 민주주의에서는 지지율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지지율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일론 머스크도 이제 어떤 발언을 했죠? 아, 더 이상 뭐 그 도지인가요? 거기에 정부 정책에 너무 관여하지 않고 이제는 경영에 집중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 슬슬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우선 일론 머스크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뭐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씩 자기의 정치란 것은 세력이잖아요. 자기를 이루고 있던 자기의 지지율을 이루고 있던 세력들이 자기를 하나씩 떠나가게 되면 나중에 그냥 덜렁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랑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요번에가 처음 취임을 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 일기가 아니잖아. 재선을 하신 거잖아요. 그 일기 때 자기가 겪었던 지지율 하락에 의해서 패배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지지율 하락한다는 것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분이라고 본인이 예전에 경험했던 부분인데 지지율을 초보자들은 그러겠죠. 초보자들은 지지율 필요 없어. 난 1%의 지지율이라도 난 내 정책대로 갈 거야. 초보자들은 그러겠죠. 근데 이미 한 번쯤 시행착오를 겪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 관세 정쟁에 있어서 갈등, 협상 단계로 엄청나게 빨리 들어온 거예요. 본인이 갈등을 일으키고 본인이 협상으로 들어와 버렸어. 그 누구도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은 코너에 몰렸다는 얘기예요. 코너에 몰렸으면 뭐 끝난 거지 뭐 이미. 그냥 코너에 몰리시다 보니까 본인이 이 코너에서 빠져나오려고 살아남으려고 갑자기 이제 관세 정책을 뭐 145%까지 했다가 지금 뭐 50%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뿐인 거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관세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수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 수정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게 핵심이겠죠. 그러면 제가 정리한 자료 갖다 좀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전망, 지지율 하락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 네,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지와 최근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 같은 입장을 밝혔죠. 외국산 수입품에 대해 22에서 50% 수준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면 완전한 승리로 평가하겠다. 웃기지 않나요? 20에서 50%로 유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본인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려는 거야. 지금 145% 떠들어대는 거서 20 그러니까 이분도 145%를 떠들어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단선을 이야기한 거잖아. 상단선이 50%, 하단선이 20%를 이야기한 거잖아. 이것도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 인터뷰라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보여주려고 한다면 뭔가 과장된 표현이 있지 않을까요? 이 과장된 표현이 이거잖아요. 20에서 50. 이것만 해도 나는 승리했다고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언제는 145% 말씀하시더니. 그럼 결국은 20%는 얘기야. 결국은 이 20%를 유지해보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관세를 통해 미국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뭐 공식 입장에서는 고율 관세 유지하는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이거 다 보셨죠? CNBC에서 최근에 발표한 여론조사. 반대율이 찬성률보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 더 높습니다. 55%. 그러니까 12%포인트가 순 지지도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태죠. 네, 전체 경제정책 신뢰도 급락한 상태고요. 관세 정책에 대한 공화당 지지층도 이탈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탈했으니까는 반대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국정 운영 전략에 대해서 안정화가 필요하잖아요. 안정화가 왜 필요하냐면은 내가 말한 거, 대통령이 말한 것을 누군가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이 다 일일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뭐 연세가 70이 넘으시는데 그분이 무슨 문서 작성을 하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그냥 말만 하시는 거잖아요. 판단만 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누군가의 옆에 세력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근데 그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면은 본인이 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2025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관세 정책 수정이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관세가 유예가 된 부분이 있죠. 그게 7월 9일까지죠. 7월 9일까지 뭐 25% 관세인가요? 이거 유예됐다가 그 7월 9일 이게 아마 또 풀리겠죠? 풀리게 되면 또 한번 시장에 혼선이 발생하겠죠? 근데 또 한 번 혼선이 발생하게 되면 또 뜨끔하지 않을까요? 혼자 뜨끔하면 이제 다시 또 수정하시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이건 상식적인 수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상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은 지금 예상 유지 관세율 현재로서는 약 뭐 일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의 강경 상태를 지금의 어떤 트럼프의 어떤 공식적인 겉모습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3, 40%를 이야기할 건데 부분적 완화를 본다면 관세율이 15에서 25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라별로 좀 다를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게 더 지지율이 떨어지고 본인이 더 코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10% 이내 내외로 되겠죠. 뭐 15% 정도? 15% 10% 이렇게까지 떨어지긴 하겠죠. 10%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버티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든 중국 버티면 돼요. 유럽 버티면 돼요. 한국도 버티면 되는데 호구처럼 지금 가가지고 지금 난리 피우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야. 남들은 나중에 뭐 10% 정도로 하고 있는데
다 줄 거 주고 남는 것도 없고 호구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15에서 25부. 근데 이게 약간 충격이 있긴 하겠죠. 왜냐면 관세율이 10%만 넘어도 이거 충격이야. 이거는 단가가 되게 높게 올라가잖아요. 가격 경쟁력에서. 근데 이 부분이 단순하게 다른 나라에게 영향이 있는, 다른 나라에게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 국민들에게도 영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기업에게도 영향이 있잖아. 미국 기업은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면 원자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원자재에다가 관세를 부과해 버리기 때문에 제품값이 올라가잖아요. 자재값이 올라가 버리잖아. 그럼 비싸게 물건을 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 비싸게 올라간 물건을 미국 국민들이 사야 되는 거고. 그 인플레이션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처음에는 인플레이션 발생하다가 나중에 이제 디플레이션 되겠지. 다들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겠지. 그럼 경제는 폭망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관세가 하나도 일도 경제에 도움이 안 돼. 미국 경제에 일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다 달러 폭망하고 있지. 그래서 이 관세율도 되게 높은 거예요. 15에서 25는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이건 가격 경쟁력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 정도는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도 살려주고 그래도 돈 받는 거잖아. 미국에서. 돈 수익을 챙기는 거잖아. 예전보다 10%더 챙기는 거잖아. 그러면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이 관세율이 10% 정도 내외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현실적인 관점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다시금 7월 달에 끝나잖아요. 끝나는데 25% 해버렸다. 그럼 뭐 변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 충격이 경제에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럼 경제에 미치게 되면 또 다시 또 지지율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떨어졌는데 또 한 번 더, 한 단계 더 떨어지지 않겠어요? 아, 그렇잖아요. 사람이란 게 믿음이란 게 있잖아. 신용이란 게 있는 건데 그 사람이 한 번 실수를 했어. 그래서 지수가 폭락했어. 폭락했는데 나름대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수습을 하시려고 해. 하시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또 실망감을 줘. 그러면 두 번이나 실수했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하고 관계를 맺을 적에 상대방이 나에게 두 번이나 실수했어.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지율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지율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죠. 지지율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강경하게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시간이 답이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뭘 보시면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유심히 보시면 된다. 관세 정책 별 의미 없다. 지지율만 체크해 보시라.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진 않긴 하겠죠. 어느 정도 유지할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떨어질 때가 아마 7월 관세 유예 조치 끝나는 그 시점부터 9월 달까지 그 사이에 이제 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국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손해보고 있는데 그런 지지율은 더 떨어지겠지. 지지율 떨어지면 뭐 하시겠어요? 그럼 당연히 본인한테 남는 세력들이 누가 있겠어요? 다 도망가 버리는데. 그래 허울만 좋은 그냥 대통령이라는 명분만 있는 것 뿐인 거지. 그러면 그렇게 되는 상황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분도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새로운 정책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살기 위해서. 본인도 살기 위해서 뭔가 정책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냐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공식 입장은 고일 관세 20에서 50% 유지 강경 노선 표명을 했습니다. 현실적 압력, 경제 지지율 급락, 스윙 스테이트 경기 침체. 실제적으로 스윙 보트에 있는 미국의 주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면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시장 불안 심화, 현실적인 부분이죠. 이거는 그냥
그 겉모습이 아니라 이건 당하는 분들에게 느껴지는 피부의 절실함입니다. 피부에 느끼는 삶의 절실함. 정책 일정 전망. 2025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선택적 관세 완화 또 한 번. 왜냐면은 7월에 완화를 하니까 그러면 9월에서 10월에 이게 2달 정도 한번 겪어보면 알겠지 뭐. 그러면 그 피부에 와닿겠지. 그러면 9월에서 10월에 또 지지율 하락 뭐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9월에서 10월에 또 한번 살아남으려고 뭔가 새로운 제안을 하겠지. 그래서 뭐 예상 관세율은 뭐 낮아지게 되면 그나마 15%? 예, 제가 보기엔 15%? 최대한 좀 낮아지면 15에서 제가 보기엔 10%가 맞기만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15% 하여튼 결국은 무슨 얘기냐 15%냐 2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계속 시간만 때우면은 관세율은 떨어질 거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관세가 10%만 넘어도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그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얘기는 미국이 디플레이션으로 빠질 수도 있는 영역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발 경기 금융 침체가 발생하게 되면 세계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또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민폐죠, 민폐. 그 자리에 앉아서 민폐를 끼치는 거겠죠. 누군가에게 도움될 노력은 하진 않고. 근데 문제는 그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그거예요. 본인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만 유지만 된다면 되는 거야. 왜? 유지되면 재선할 수가 있고 계속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지율이 안 따라주게 되면 누가 남겠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라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요번에 대통령인 게 처음 대통령 되는 것 같다니까. 처음 초짜였으면은 예? 처음 한 번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었으면은 지지율이 떨어지든 말든 본인 생각도 없겠지. 개념도 없겠지. 근데 민주주사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결과는 뻔뻔짜잖아요. 그럼 본인이 이루고자 싶은 것도 다 이루지 못하잖아. 네, 그래서 여튼간에 이렇게 결국에는 관세율은 앞으로 좀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이 기본적인 흐름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볼까요? 지금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나가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 그 어떤 테마가 한국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냐면 대부분 다 그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게 되면 다 관세예요. 관세를 제외하고서 여러분들 그 주식을 지금 할 수 있는 영역은 단 1도 없는 거 아시죠? 지금 대부분 뭐 종목 상한가 같다, 뭐 같다 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관세인데 이 관세 중에서도 뭐예요? 저거잖아요. 미국 현재 공장을 세웠냐 안 세웠느냐. 어? 현재 공장이 있으면 관세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다. 관세에 대해서 회피하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거의 90% 이상이에요. 대부분 관세 적용을 받냐 안 받냐. 여러분들 종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관세 영역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란 영역을 외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냐면은 그러면은 진짜 맞냐 이거야. 진짜 한국에 있는 기업이 한국의 모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판매하게 되면 돈은 많이 벌 거냐 이거야. 그 모멘텀으로 지금 대부분 상한가를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 기업들이 발표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테마성으로 작전주일 수도 있어요. 다 뻥할 수도 있어요. 뻥이든 작전이든 그게 상관없고 그거야 뭐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니까. 하여튼간 대부분 그건데 미국 현지에다 공장 세우겠다 그렇게 발표 딱 때려놓고서 그다음 주가가 올라가고 상한가 때리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 그거 저거잖아요. 다 지금 대부분 중소형주 다 빠진 종목들이 뭐예요? 그냥 뭐 발표하는 거잖아요. 아 우리가 뭐 조지아주에다가 뭐 공장 설립하고 뭐 어디 미국에서 설립하겠다.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잘 대처하겠다. 그러니까 뭐 상한가 막 때려버리고.
응. 근데 과연 그것이 현실성이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펀더멘탈 관점으로 의미가 있는 재료이냐고요? 아니면 그게 작전이냐고요?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그 회사에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펀더멘탈이 기반이 된 이야기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진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공장이 기업이 한국의 기업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설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하게 되면 관세 회피를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씨 그 일차원적인 생각이지. 그냥 그런 거보다 그러네 뭐 이 관세.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보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인지?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조금 이따 자료 보여드릴게요. 자료는 블로그에다 올려드리기는 할게요. 정리해서. 돌려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 한국에 있는 기업이 있어요. 이 한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 그래서 관세를 부여받고서 판매하는 거하고, 근데 한국에 있는 기업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설립을 했어요. 설립을 해서 미국의 공장에서 제품을 관세로 회피해서 판매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기업이 미국에다가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투자 비용에 최소 못해도 얼마 들어가냐면 기본적으로 20억 달러가 들어가요. 최소. 예. 기본적으로 20억 달러에서 한 50억 달러, 100억 달러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투자금이 20억 달러 최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더 최소일 수도 있죠. 아이 뭐 대충 짓던지 말던지. 예? 뭐 그냥 창고 하나 짓던지 말던지. 그 창고 하나 지어 갖고서 뭐 1억 달러 아니면 뭐 없이 100억 100 예,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통상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억 달 투자를 해야 돼요. 20억 달 투자해 갖고서 그 다음에 거기서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인건비도 어때요? 한국 사람이 인건비보다 미국 사람이 인건비가 훨씬 높잖아요. 그 인건비 마진율도 축소되겠죠. 그 대신 다만 관세는 부과받진 않겠죠. 그거 따져보니까는 BEP 손익분기점이 언제 나오냐면 투자 대비 리턴 금액이 뽑아 나올 수 있는 거. 그 투자 대비 손익분기점이 넘어갈 수 있는 거. 그게 최소 못해도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7년 걸립니다. 그냥 짧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냥 5년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그 기업 분석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일반 기업이 하나의 회사를 설립을 해 갖고서 손익분기점으로 전환하는데 몇 년 걸려요? 5년 걸리는 거 아시죠? 1년 걸려요? 여기 무슨 피자 가게도 아니고. 피자 가게도 1년 안 걸려요. 저 1년 더 걸려요.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 2년 걸려요. 2, 3년 걸려요. 손익보조 빼는데. 야, 그 피자 가게도 그런데 피자 가게도 최소 못해도 1년이 걸리는데 통닭집도 1년 걸리는데 야, 그 일반 그 공장들 그 글로벌 기업들이 자기네 돈 투자해 놓고서 리턴 금리를 빼는데 예? 최소 5년은 안 걸리겠냐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신 게 올해 1월 달이잖아요. 1월 20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내년에 중간선거라고 해가지고 뭐 한국에 뭐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있어요. 공화당 뭐 이렇게 이거 만약에 대선이 있어. 대선이 있는데 지금 지지율이 떨어졌어. 아니 대선이 아니라 에, 총선이죠. 한국으로 본다면 국회의원 뽑는 게 내년 2026년 11월 달쯤에 있거든요. 근데 지지율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공화당 그 분들이 선출되지 못했어. 그러면 더 떨어지지 않겠어요? 정책 수행하는 그 동력이? 거기다가 또 4년 후에 뭐가 있어요? 이제 중간 선거가 있죠. 또 재선 이렇게 하는 거. 4년 중임제니까. 그래서 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4년 동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 가지고 바뀌었다가 칩시다.
바뀌었어. 이제 다른 이제 뭐 민주당 정부로 바뀌어서 공화당에서 민주당 정부로 바뀌어서 정책적으로. 그러면 아니 최소부 때도 제가 지금 짧게 잡은 게 5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손익분기점에 나오려면 5년 정도 걸리는데 이미 정권이 바뀌어 버렸어. 그러면 도대체 미국에 공장 설립해가지고 리턴 금액 뽑아내는 게 최소 5년인데 다 바뀌어 버렸고 그다음에 관세가 나중에 없어졌어. 어쩔 건데? 그러면 지금 그때 미국에서 투자했던 기업들은 뭐가 이득이지? 가뜩이나 왜 애플이라는 회사가 바보도 아니고 왜 중국에다 공장을 짓는데요? 왜 인도에다 짓지 않고 중국에다 왜 공장을 지었는데? 인건비 때문인데 90% 이상의 애플의 공장의 90%가 중국에 있는데 왜 인도에 그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것도 바이든 대통령 때 인도로 옮기라 해가지고 몇 프로 옮긴 거 뿐인 건데 그 공장 옮기는 게 무슨 장난감 장난하듯이 금방금방 옮길 수 있어요? 손익분기 다 뽑아낼 거 다 계산하고서 투자하는 거지. 세계 공급망이 그렇게 장난스럽게 말 한마디에 될 수 있는 영역이 있냐고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과연 미국에다가 현지 공장을 설립을 하신다는 그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상한가로 막 날아가잖아. 그 기업들의 진짜 실제적으로 가치가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테마성일까요? 이벤트일까요? 펀더멘트 받쳐줘서 그렇게 올라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바르게 판단하시고 투자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벤트성으로 투자하시려면 이벤트성으로 투자하셔서 일정하게 먹고 빠져나오세요. 펀더멘트를 안 받쳐준다면. 그거 하나로 해가지고 기사 딱 때려놓고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한국의 기업이 미국에다가 그래 창고 하나 딱 설립해놓고서 아 이거 공장이야. 최소 못해도 20억 달러 정도 들어오는데 10만 뭐지 1억 달러 해놓고서 이제 아 이거 공장이야. 1억 달러 갖다 뭐 할 건데? 그리고 미국인들의 인건비 어떻게 유지할 건데? 미국의 애플이 미쳤다고 중국에다가 공장을 설립하겠냐고요. 베트남에 왜 한국 기업들이 미쳤다고 섬유 기업들이 베트남이라는 데 동아시아에다가 공장을 설립하겠냐고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신 다음에 투자 전략을 올바르게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네, 이번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요 정도면 됐겠죠? 네.